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앞서 소개가 됐지만은 제가 드릴 말씀은 국방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동안에 사실은 국방비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비용, 아까 장관님께서도 한 50% 이상이 운영 유지비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소모성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비입니다. 그래서 왜 국방비를 투자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통상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간이 한 15분밖에 할애가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방위산업이란 무엇인가부터 또 좀 아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국방비를 정액하면 결국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리고 합니다. 방위산업을 말씀드리려면 방위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방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나 장비와 같은 이런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획득을 합니다. 해외에서 무기를 또는 장비를 구매하는 해외 조달,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방산업체가 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가지고 생산해서 조달하는 국내 조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해외 조달은 주로 우리가 외화를 벌어서 그대로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화가 유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모성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도 됐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학용 의원님께서 방산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산비리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바로 이 1번 이 해외 조달을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실 매년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원가 자료라든지 회계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다 제출해서 다 검토를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돈을 남겨먹는다든지 비리로 이렇게 비자금을 축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리를 일으킨다는 게 있기가 힘든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증이 뭐냐면은 지난 한 1년 반 이상 동안 검찰이 달려들어가지고 방산비리라고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이 수사를 하고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다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다 석방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하고 깜빵에 가야 될 텐데 이 검찰과 그걸 판결하는 판사들의 이 견해들이 차이 나는 것만 봐도 이게 방산비리가 이게 실제는 아닌데 좀 허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방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청와대에다가 방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조정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끼어들 그런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도 벌써 이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셔가지고 예를 들면 육군의 용기공창이라든지 과학기술연구소 이런 것들을 다 창설을 해서 최초 그 로켓 발사 시험까지 성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발사 모습이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해군도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 제1충무공호를 우리 기술로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2충무공호라든지 또 공군도 전쟁 후에 도하로를 직접 제작해서 비행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PL2라는 세메라는 경비행기도 우리가 제작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연합해서 연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는 원자력, 핵무기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국내 최초 국비 유학생을 이 원자력 분야에서 선발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도 신설하고 서울공대에 원자력공학과도 신설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시는 것처럼 투자를 해서 그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핵 개발을 시도하는 거기에 하나의 토대를 제공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 돼서 여러분도 신문 보도 보셨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UAE 가가지고 발전소 운영권 계약을 하는 이런 쾌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뭐 위에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대를 이을 기술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를 하셨고 사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승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신데 위대함을 우리가 재인식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직까지 보안 유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거 얘기했다가는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 데모하고 난리 날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방위산업을 또 착수를 하게 됩니다. 68년도에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푸에블로 납치 사건 그리고 뭐 무장공비 침투 등등의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은 조합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북한은 6.25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장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또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냐? 뭐 방위산업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술도 없고 미군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무기까지도 유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71년도에는 미 7사단을 철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안 되겠다. 우리가 방위산업을 직접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최초로 방위산업 시작한 게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40일의 기적인데 71년도 11월 11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병기 8종에 대해서 국산화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일주일 후인 17일에 착수를 해서 12월 30일까지 이제 시제품을 대통령에게 이제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12월 30일보다도 2주 전인 12월 16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 그 시제품 만드는 거를 다 진열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걸 보고 감탄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최고의 하여튼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뭐 소총류,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뭐 수류탄, 지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진짜 우리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연구소 건물도 없었고 뭐 개발할 경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군들한테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여기 보시는 오원철 상무부 차관보를 청와대로 불러서 제2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고 이 방위산업하고 중화학공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지고 그래서 이 번개 사업은 대성공을 이룩하게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달성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방위산업을 시작할 때 방위산업이라는 건 중후장비한 산업이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중화공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73년도 연주 기자회견 때 이런 의지를 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언론들도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중화공업을 하면 한국은 망한다. 실제로 70년대 필리핀과 알제리는 중화공업 육성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뭐 제2차 석유 파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여건은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여건이죠. 요즘 같으면 아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 개척과 전진, 전 산업의 수출화 이런 거를 기치를 내걸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방산 전문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수 겸용이 가능한 중화공업하고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 현재 K1 전차나 K2 전차, 첨단 우리 전차를 생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차라든지 전동차 이런 것도 동시에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창원공단의 신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 중화공업 단지를 위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헬기를 타고 전국을 누비시다가 결국 창원 지역에서 여기다 라고 거기 바로 랜딩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하게 됩니다. 이유는 창원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게 그 항공기가 직접 가서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항만, 공항 등이 인접해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사실 78년도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걸 최종 검토하던 미국에서 하원에서 이제 대표단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창원공단으로 데리고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원공단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무기 생산 시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이 엄청난 무기 시설을 공산권에 그대로 헌납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카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선경 지명, 국가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반을 다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착수를 해서 망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방위산업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80년대 신군포가 들어서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뭐 한 3분의 1 토막을 잘라내고, 그 당시에 이제 유도무기를 개발하던 그 팀들을 아예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개발할 여력이 잘 안 되니까 요즘처럼 우리의 안보 위협, 적의 안보 위협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바로 사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달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1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도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외화를 유출하기 때문에 국방비는 하나의 소모성 비용, 뭐 매몰 비용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문민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군부 통치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군에 대한 어떤 그 힘을 좀 꺾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이 추진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폄하를 하고, 정략적으로 당시에 이제 이해찬 감사원장을 투입을 해가지고 율곡 감사를 시작하게 되고,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 곤욕을 치르고, 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감사 받느라고 저도 그 당시에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지혜가 일을 하면 내가 나중에 피해를 보고 처벌을 받고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일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겠다.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 군이나 이런 데 이제 만연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좌파 정권,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상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런 기조에 의해서 군이 이 군 전력 증강을 하는 거를 우선 도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위사업청이라는 거를 창설을 하고, 이 전문가들이 군사력 건설을 하도록, 그러니까 또 그 당시부터 이렇게 또 뭐 잘못된 것들이 지금도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비리를 양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경제성만 따지는 이상한 안보관, 아까 김학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격지심인지 하여튼 경제 관료를 투입해서 국방비는 삭감의 대상이다. 심지어 리베이트 20%만 삭감을 해도 국방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경쟁을 시키고 예산을 짜려고 하니까 제대로 개발하는데 투자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게 또 결국 시험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로 또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방산비라고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현 정부에 들어서는 시작부터 뭐 대대적인 방산비리는 뭐 이적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이 검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임무수행을 잘해가지고 방산업체 전체를 지금 비리 산업으로 왜곡하는 그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첨단 무기를 지금 생산하고 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사일 개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서가 해체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업체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 미사일을 개발하다 보면 아주 초정밀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이 방산 투자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이 민간이 돼가지고 오늘날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세계적인 업체가 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렇게 개발이 됐고 참고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현재 1000여 기인데 이 1000여 기로 이렇게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해군의 잠수함, 또 독도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지삼 한 척은 약 1조 원, 연간 유지 비용만 해도 한 3천억인데 현재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잠수함을 잡는 경어래인 청상어, 함정을 잡는 중어래인 백상어, 그리고 동상어, 범상어 등등 이런 어뢰들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다 세계적으로 거의 첨단 기술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장비로서 이제 우선 K9 자주포는 터키에 오래전에 수출을 했고 또 특이한 거는 현재 유럽 지역에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생산하는 독일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실력으로 우리 K9이 이겨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K21 장갑차라든지 K2 전차 그리고 신형 차량용 장갑차를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45인승 노스 엔진을 탑재를 해서 이렇게 어떤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무, 천공, 또 여기 수리온 기동 헬기, 이 수리온 헬기를 이제 국내에서 개발했는데 여기에 또 그 변형인 경찰 헬기, 의무 헬기, 산불 진화 헬기, 상륙 헬기, 구조 헬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헬기를 우리 카이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하고 강원도, 부산시에서 이제 그 소방 헬기를 도입을 하는데 우리 수리온 헬기는 응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 스펙을 살짝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참 비애국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거 성능이 좀 미달되면 그걸 좀 보완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도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했고 여기에다 무장을 장착해서 FA-50 전투기도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T-50으로 이루어진 블랙 이글 에어쇼팅은 세계적으로 에어쇼들이 열리는 데 가가지고 우리 장비의 우수성, 우리 파일럿들의 우수성을 또 뽐내고 있죠. 카이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TOC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왜 국방비가 투자인가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T-50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공군의 144대가 조달이 됐습니다. 대당 한 300억 원이라고 봤을 때 약 4조. 30년간 우리가 이 T-50을 유지를 한다고 보면 그 최초 구입비의 한 10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43조에서 총 47조. 만약 우리가 T-50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이 훈련기를 해외에서 돈을 외화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감 효과가 있었다. 또 이 T-50을 현재 56대를 이미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 그래서 비행기 파는 데만 약 1조 6천. 향후 우리가 30년간 이들에게 이 유지에 관련된 거를 또 책임지고 수출을 한다면 16조에서 총 18조 원 정도를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T-50이라는 이 항공기 기종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T-50을 개발하는데 2조 원을 투입했는데 향후 30년간을 보면은 약 6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기들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경제, 우리 안보에도 이바지를 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크게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면, 특히 국방비 중에서도 투자비, 이 방산업체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하는 이 투자비를 증액을 하면은 우리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국방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기술이 민간으로 전수되면 민간업체의 어떤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첨단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군에서 구입을 안 하니까 실제 또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앞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 컨트롤 센터를 청와대에 놓고 이렇게 통제한 것처럼 우리 청와대 방산 비서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는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안보 위협이 높은 국가들 중에 국방비 비율이 우리 한국이 약 2.5%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3%, 4%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하는데, 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 방산업체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김학용 의원님은 가셨지만 이 국회의원들도 국방비가 부족한 한국군 재구실 못한다,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사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 국방비가 부족하면 우리 군이 재구실을 못하는가? 아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그 국방비 이런 삭감의 대상이라고도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무기나 장비를 만드는데 최저가 낙찰제 뭐 이런 걸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적게 주니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부실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정한 돈을 주고 만들으라고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은 이게 국방사업 해봐야 돈도 남지도 않고 자칫하면 뭐 비리업체로 낙인만 지키고 아예 철수하자 해서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하고 발을 뺀 겁니다. 뭐 다른 여러 무슨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삼성이 방산에서 발을 뺐느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부 비리 산업이라고 하니까, 삼성이라고 그러면 방산포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사례를 소개하면, 과거에 이런 단발식 박격포가 있었다면 국내 업체에서 뭐 한화라고 나왔는데
이걸 다연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새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다연장은 사거리가 8km, 휴전선에 배치를 하면은 휴전선 인근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북한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신형 장비입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업체가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국방비가 없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국방비가 없어서 구매를 안 하면 아 이거 수출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수출 상담을 해보면 그 나라에서 야 너네 군에서는 쓰고 있느냐? 아니 안 산다.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다만 몇 대라도 우리 군이 사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방비가 부족해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국방비를 좀 늘려주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보전의 역사라는 책을 저희 학회에서 약 2, 3년간 아주 몇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방산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 앞에 제 테이블에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 학회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 50만 원어치 가치가 되지만 가격은 5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하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즘 북한 위협이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더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또 어디 가서 첨단 무기 사오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80년대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안보가 급하니까 사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똑같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방산업체에다 투자를 하고 아까 저 헬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주소통에 갈 수 있는 헬기 우리 수리온 헬기 얼마든지 더 추가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개발하면 그런 방호 장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 증액되는 국방비를 써야지 공연히 또 외국에서 첨단 장비 사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쓸데없는 나중에 그 해외 구매 비리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국방비는 또 매몰 비용이고 소모성 비용이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너무 빨리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